안녕하세요. 안성우 실전경매TV 안성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승인 요건을 보면 유치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을 충족하면 성립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 요건은 첫째,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야 하고, 둘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며, 셋째,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넷째,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고, 다섯 번째,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되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더라도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연관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경우라면 건물 또는 토지의 공사대금 채권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고요. 두 번째는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한 청구권에 해당되고, 세 번째는 건물의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연성을 부정하는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보증금 채권이라든지 권리금 채권이라든지 부속물 매수 채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고요. 두 번째, 근원 없이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도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라면 이 또한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네요. 자, 다음은 유치권의 점유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한 점유가 성립하려면 첫째, 유치권을 주장하는 안내물을 해당 목적물에 게시하고 대표적으로 프랜카드를 게시를 하죠. 두 번째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그러니까 직접 점유하거나 경비 용역을 세우는 경우도 유치권의 점유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주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해서 출입을 통제하는 상태를 우리는 유치권의 점유 이렇게 표현하고, 유치권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의 소멸입니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곧 피담보 채권의 행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령 공사비 채권은 소멸 시효가 3년이고 만약에 유치권자가 별도의 법적인 조치 없이 3년이 경과됐다면 유치권에 의한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이는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니까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유치권 경매 주의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유치권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합니다. 법정 담보물건은 일반적인 담보물건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등기부에 명시를 하지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으로서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점유를 통해서 유치권에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답사가 필수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유치권의 대부분은 공사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와 그 금액을 허위로 짜맞추거나 결연관계도 없는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매 물건은 대부분은 그 금액만큼 4, 5회 유찰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금액이 파악되기 전에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치권에 관한 실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9 타경의 13,650호 1번 물건이고요. 위치는 포스코 광양의 건너편에 해당되는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에 있는 주유소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2009년 11월 4일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고 강제 경매입니다. 감정가는 당시에 3억 5,800에 감정이 되었지만 시가는 6, 7억에 해당되는 큰 물건이었고요. 1회차에 유찰이었습니다. 2회차도 유찰이었고요. 3회차에 가서 2억 2,900일 때 3억 100만원에 두 분이 입찰을 하셨다가 미납이 됐고요. 재경매가 나온 것을 2011년 3월 21일 저희 학생이 2억 3,57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유치권은 통상은 4, 5회 유찰이 되는 것이 보통이죠. 자, 유치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주유소고요. 완공 직전에 있던 물건이 그 후에 승인을 받았고요. 이 물건의 특이한 점은 유치권 신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두양 땡땡 건설이 유치권 신고를 하기를 4억 1천만 원의 유치권 신고를 했으니까 만약에 이 유치권이 합법적이었다면 성립이 된다면 이분의 낙찰은 5억 3,500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면 아마 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물건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물건은 낙찰 후에 저의 코치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이 공사를 하면서 당시에 식사를 하던 식당에서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녹취를 했고요. 동네 주민으로부터도 전혀 점유를 하지 않았다는 녹취를 했고 그러한 증거를 수집을 해서 진주 인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유치권 부존재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분들하고 재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 소유자께서 재매입을 하겠노라고 협상 제의를 했고 당시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시가대로 재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3억대 수익이 발생된 물건인데 2억 3,500을 투자를 해서 1년 만에 3억 원대 그러니까 원가를 제외하고 3억 원대 수익을 거뒀다는 것은 이것이 유치권의 위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 물건의 성공 비결은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법정 담보 물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유를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거 수집, 즉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수집이 유치권 부존재 확정 판결을 받은 결과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유소의 위치가 포스코 강양을 출입하는 많은 물동을 운송하는 트럭의 주요 그 주유 장소가 돼서 큰 그 상업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재매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치권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저당권이라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긴 하는데 이 유치권은 점유를 확인한다는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도 유치권의 제대로 된 맛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은 내용이지만 유치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아주 진기한 실전 경매 사례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